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의 일부 개정을 준비 중인 경기도의원 임창희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에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21년도에는 기본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현재 일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무주택자들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공급을 넘어 운영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도 사회주택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주체 분들께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기획과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진행하고 또 그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운영하는 이 어려운 업무를 모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마지막 단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운영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단계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항상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사회주택의 개정을, 활성화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 공간들도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사회적 가치가 담기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성장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왜냐면 사회주택, 사회적 경제 주체 일단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라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라는 단어, 소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레드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멀리해야 될 단어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셜에는 굉장히, 사회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주택에 대한 개념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주택은 딱 두 개의 주체, 공공과 민간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주택은 그 중간에 제 삶의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권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 재산, 개인의 재산을 넘어서서 공유의 자산을 만든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이 이제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은 사회주택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어려운 말이죠. 사회적 가치를 좀 높이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택이 소셜, 사회라는 단어를 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토지 임대부 주택 또 일종의 사회주택으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토지 임대부 주택은 그 사회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민간이나 또는 그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그 주택을 만들 때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문제입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그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저리로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 이제 토지 임대부 방식인데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 지금 사회주택으로 좀 공급이 됐거나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주택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주체들한테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두 개의 단지에 대해서 한 개의 단지에 한 1억 8천씩을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공급되는 그 사회주택도 있는데요. 지금 하남시의 풍산지구에 부지를 공공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사실 지난 3년 동안 계속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부지뿐만 아니라 건축에 있어서도 공공이 또 G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주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에 그치지 않고 운영에 대한 그
내용을 이번 조례에 담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을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선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은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겁니다. 주거 복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택만 공급하는 게 현재의 관점이었거든요. 이 공급을 넘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입주민들은 정말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복지의 필요성도 있고요. 이 다양하고 많은 이 요구를 공공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입주민은 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 일자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줘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좀 아침을 좀 먹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데 나 요 좀 거동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조금이지만 운동할 수 있는 걸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또 어떤 가정은 내가 아이가 어린데 내가 지금 일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좀 돌봄이 필요하다. 좀 돌봐줄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등등의 각각의 개인 또 가정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저는 기존의 주거 복지에서 주택 공급을 넘어 그러한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를 사회주택이 좀 추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용이하려면 일단 그 수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조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노인 그 케어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그룹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 수요층들이 같이 모아서 생활하시면 더 효율적이겠는데. 그렇죠. 예. 아이러니하게 한국이 그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유럽을 가서 이제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유럽은 사실은 분산되어 있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으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아파트 중심의 이제 공급 체계고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300세대, 500세대의 이 단지 안에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 그분들이 뭐 동사무소라든지 시를 방문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이 단지 안에서 그 서비스가 공급이 된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또 가까운 위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또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하남 신도시 안에 처음으로 어떤 그 사례가 생길 거라고 말씀 주셨고, 혹시 또 다른 지역에도 좀 계획하시는 데가 있으실까요? 현재는 이제 풍산지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이제 요구하는 도시주택설에 요구하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부지 확보부터 건설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해 가지고 비용의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입주민들한테 그 서비스하는 어떤 효율성, 효과는 얼마 되는지를 계속 검증하는, 거기에 더 많은 좀 노력을 좀 집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보다는 운영에 좀 포인트를 맞추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 뭐 다른 외국이나 이런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나 선례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사실 시작은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사회주택을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여러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옥탑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이 워낙 주거 여건이 좀 안 좋고 특히나 이제 부각됐던 게 1인 가구, 또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어떤 복지를 해결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택을 통해서 해결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와 함께 요 사회주택이 이제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조금 개념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워낙 넓은 면적이고 주택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동일하지만 그 수혜 대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필요한 그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어떤 서울시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도가 주거의 어떤 문화, 우리가 주거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그 무주택자를 다 동일히 볼 수도 없을 거고 연령대도 다를 거고 소득도 다를 거고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방 하나 원룸 뭐 투룸 뭐 쓰리룸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선택 사항으로 좀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거는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일정한 입주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동일한 상황에 놓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 기준도 물론 그거는 사회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을 때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이슈들이 접목된 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그에 맞는 또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주택의 어떤 공급이나 운영의 또 다른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저는 1차적인 목표는 기존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운영에서의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친구들, 아니 친구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는 살기 싫어하고 좀 멀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뭐 집값이 낮다 아니면은 그분들이 뭐 주거 환경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적 인식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또 사회적 서비스가 더 확장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가난한 분들만 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뭐 결론적이지만 처음부터 모집하실 때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다 보니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이라든지 이런 그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무주택자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좀 획기적이네요. 사실 이 논리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사실 공급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 공급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우선순위를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1차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또는 그 저소득자한테 더 우선순위가 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회주택을 확장하다 보면 정말 전체 주택 비중에서 뭐 10%, 20%가 사회적 주택으로 충당이 되면은 그때는 더 다양한 형식의 사회주택들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의 주거 문화도 그럼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공급이랑 운영의 주체가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 주체도 어떤 이게 이 이익 추구하는 어떤 사업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영리적인 사업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물론 이익은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경제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더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회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민간 기업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든지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이거 수익을 나눠주는 거라면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사회적 가치, 그리고 더 확장된 사업을 추구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종의 어떤 주식회사 개념은 아닐 테고, 예. 가장 뭐 특수목적 법인 형태로 봐야 되나 이게? 지금은 법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있고요. 네.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처음 질문해 주실 때 그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번에 전세 사기 관련된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방식을 하겠다라는 것도 법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워낙 단어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예. 어떤 사례를 놓고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단어로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 집 하면은 내 거거나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뭐 내 거는 명확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내 것이 아닌 거는 뭐 공공에서 정부에서 하거나 뭐 GH나 또 경기도에서 하는 주택인데요.
여기에 사이에 뭔가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주택을 만드는 거죠. 그 우리의 주택에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저소득자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담을 수도 있고, 청년의 문제를 담을 수도 있고, 노인의 문제를 담을 수 있고, 또 나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한번 같이 살고 싶어 라는 요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것, 그게 너무나 딱딱한 사회주택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이 주택에 대한 개념은 자산을 불려나가거나 어떤 그렇죠, 재산을 늘려가는 자산의 인식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회주택에 거주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주택 집값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임대주택에 편안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주용으로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부터 고민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한 50년간 한국의 사회는 지속적으로 주택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불패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자가 소유의 주택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호도가 더 높아질수록 또 자기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임대를 사는 분들의 힘겨움이 더 커질수록 점점 이 사회적 현상은 커진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는 그 사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 사회로 들어가고 또 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상황이 배제된다고 하면은 내가 꼭 집을 사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놀라운 거는 20, 30대들은 주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소유의 의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내가 사는 곳으로 접근을 하지 내가 사고 싶은 곳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우리 사회도 이제 주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향후의 주택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가 지금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는 어떤 의식이 아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포기한 상황인 거 아닐까요? 예. 지금의 사회적 현상은 그것이 원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집, 그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더 많은 주택을 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민간 분양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에 대해서도 전체로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회주택인 거죠. 사회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거주하다가 내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주택자의 어떤 기준이 해제되는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되면은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위스테 별내라든지 네. 다른 주택들을 보면은 임대주택 내에서도 그 커뮤니티가 제대로 활성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집을 사서 나가겠다라는 자산을 취득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겠다라는 의지보다 이분들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가 더 커지는 부분을 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회주택이 참 정말 어떤 역세권이라든지 위치가 좋은 우리 경기도로 치면 뭐 판교라든지 이런 뭐 이런 광교 지역이라든지 임대료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도 필요하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가장 안 좋은 자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그 토지를 사회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주체분들은 그 땅에 더 좋은 그 건물과 또 좋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회주택이 지금의 우리의 주거 문화를 좀 변화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완벽한 솔루션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회주택을 주변 시세의 임대료가 뭐 80% 이하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전혀 지금 무료는 아니죠. 그럼요. 예.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한 30%에서 50%, 많게는 80%까지 이렇게 좀 널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30%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편인 거죠. 그 높다라는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숫자에 좀 민감한 편이어서 최근 1년 상황만 놓고 봐도 이 시세 조정기가 오면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라는 거에 대해서 한 70% 그러니까 30%가 폭락하고 하락기가 좀 왔어 조정기가 왔죠. 근데 지금 이게 막연하게 시세의 80%로 정하면 좀 그 기준되는 공급되는 시점의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물론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했을 때 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또 지금 현재 시세의 어떤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 특히 지금과 같이 막 30%가 떨어지거나 하는 시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세보다 낮은 그 가격을 임대료로 줄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임대료만큼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만큼은 어딘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그 정도의 지원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비해서 약 70%, 30%의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는 70%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사회주택은 20%의 지원으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일단 요 임대료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인 거죠. 뭐 너무 이렇게 70% 80%의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광교지역만 보니까 원룸 오피스텔 원룸 정도 한 월세 70만 원 정도가 시세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80%라고 하면은 한 56만 원? 네, 그 정도로 공급을 맞습니다.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네, 56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70만 원 시세에 50만 원 정도. 수요가 많을까요? 일단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를 보면은 청년층에서 사회적 주택에 대한 이제 선호가 있었는데요. 물론 낮은 임대료도 역할을 했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선호하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룸을 만들다고 하면은 원룸에 나만의 뭐 싱크대, 나만의 어떤 공간들이 한 조그만 공간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뭐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이라든지 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공공의 공간으로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부담하고 사용하는 공간을 좀 줄이면서 공공의 공간을 좀 확장하고 거기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는 200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사회주택적 개념에 많은 좀 우호적인 친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기 편하면 좀 확장된 고시원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공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외에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 기억에 그런 얘기 해도 되나? 교회 가면 그 주방이 큰 주방이거든요. 그 웍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부하고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그런 음식을 못 해 먹죠. 예를 들어서 뭐 큰 화력이 좋은 주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어떤 샘플로 들 수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공간만 만든다고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공간보다 공공의 공간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을 제대로 안 했을 시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돼요.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가보면은 분명히 커뮤니티 센터는 있는데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저희 사회적 기반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거의 20년 넘게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여러 성과들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받아들이는 그 실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거주가 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이 운영자 사회적 경제 주체 운영자가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의 운영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 그것을 공공에서도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를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입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스터디도 계속 필요한 거죠. 뭐 하나 예로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공유 부엌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유 식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유 식당을 만들어서 입주민들한테 원하는 분들을 그 일자리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 일정 그 식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그 교육도 시키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전체 입주민들한테 공급하는 어떤 식사의 그 가격도 낮출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거동이 불편해서 이 식당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께는 그 단지 내에서 배달 서비스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이 시장에서는 일정 그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품으로서 등장을 하지만 이 단지 내에서는 복지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고요. 뭐 일정 부분은 합의에 따라서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가요? 지금까지는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 거는 남양주의 별내 위스테이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그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에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입주민들 중에서 뽑아서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들을 케어하는 서비스도 하고, 이건 단지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도 공급하고 또 어떤 삶의 질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게 비용이 증가되는가요? 증가하죠. 그래서 그 관리비의 지금 지불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입주민들이 지불을 하고요. 또 일정 부분은 그 사업을 진행했던 그 시행자도 지불을 합니다. 이건 초기에 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사실 계약의 여건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공공에서 지불해야 될 초기 비용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게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입주민들한테도 생긴다고 하면은 입주민들도 조금 더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첫 시작을 위해서는 이 초기 자본에 있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 내용이 지금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그게 운영이라는 큰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운영하는 주체에 지원을 예. 해서 처음에 초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그 운영 주체에 대한 자격 요건이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뭐 주택관리사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그 민간 자격이라든지 공공의 자격이 좀 별도로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추후에 논의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관리까지 맡길 것인지, 건물의 관리는 별도로, 왜냐하면 기존의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걸로 아마 초기 모델을 설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 방치되어 있던 공공 어떤 그 운동시설, 체육시설, 이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운영을 했더니
그 좋은 방향으로 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생기는데 그와 유사하게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제공을 하고, 뭐 일정 부분은 그럼 좀 비용은 높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니까요. 저는 그거는 그 단지마다 각각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티고 싶은 말은 그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 기업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입주민들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돼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 어떤 그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구상이 있으시면 그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가 있는 규모의 그 단지 안에서 지금까지 필요했던 많은 부분들, 그 많은 부분들을 이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공이 부담해야 될 일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저는 좀 더 이 단지 단위로의 어떤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치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아마 원동력이 되고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말했는데. 근데 이제 사회주택 말고요. 네. 좀 편하게 제가 그 주택 공급이 예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성장하는 거와 그 20, 30대 세대들의 부모 세대 이분들은 이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신성장 시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급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어느 동네에 언제 집을 사느냐 이 시점의 문제였던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아예 좀 박탈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예전 분들은 15평에 시작해서 뭐 25평, 34평 이렇게 넓혀가면서 주거 만족도를 높여가는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좀 그렇지 못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사실 그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현상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 사회의 변화의 하나의 그 단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수도권, 경기도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반도 안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분들에 대한 관점으로 주거 정책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만 봐도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후배들은 내가 서울에 살지, 내가 동경에 살지, 북경에 살지를 선택해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바꾸어 보면은 이제 경기도의 정책, 주거 정책도 한반도안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주거, 더 나은 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거의 공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도 더 좋은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 도시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사실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청년들의 뭐 결혼과 육아, 그런 다양한 생애 주기별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애 주기에 맞게 맞춤형 주거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의 무한한 공급을 통해서 그 생애 주기의 욕구들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필요로 하고요. 더 세밀하게 이제 주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산 개념으로 주택을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동안에 어떤 그 본인들 소득에 의존해서 모든 자산을 노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소득이 자산 형성을 했고 이 형성된 자산이 다시금 어떤 노후 자금으로까지 이제 운영이 됐는데 20, 30대 분들 뭐 4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회가 아예 박탈되어 있는 상태.
지난 70년간 한국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자산이 증가한 상황은 반대로 일반화된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을 지금 현재 시점에 일반화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고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저성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 가장 비싼 주택을 넘어서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은 사실 조금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로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 주택 정책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세 사기만 봐도 전세라는 시스템은 기존의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그리고 그 금융이 아직 저희가 약할 때 만들어진 제도가 아직까지 와 있거든요.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주택 가격이 증가한다라는 가정이 없는 한 전세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산 가격의 일정 부분 60%든 80%의 가격에 임대 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택의 자산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 좀 일반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럼 이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택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사실 북유럽이나 유럽 쪽에서는 사회주택은 일반화된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크죠. 물론 유럽에서도 각 나라마다 편차는 크지만 사회주택이 한 30% 이상 차지하는 국가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40% 이상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물론 사회주택만으로만은 아니겠지만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주거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주택 정책에서도 사회주택이 그 시점이 되면 좋겠는데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주거로 인식되고 그게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거의 안정성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내가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물론 뭐 집과의 거리, 일자리의 거리도 있겠지만 가격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단지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그 주거를 선택하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좀 기준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들은 모여 사는 박사마을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뭐 일반화자라는 건 아니지만 교수마을. 예, 뭐 그러한 시도는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우리가 지원할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다양한 주거의 형태라든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뭐 억지로 막아야 될 문제는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의 역할이 커지고 또 GH가 맡아야 될 역할과 업무량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도 GH나 LH나 공동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또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를 언제 이번 6월 회기 때 추진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월 회기가 언제부터죠? 13일부터입니다. 13일부터. 네. 다른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십니다. 사회주택이 더 확장되는 것 그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해 주고 계시고요.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또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의 주체가 새로 생겨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 예상되는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그것을 어떤 사회적 기업이 할지 또 그분들이 어떠한 그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솔루션을 제시할지는 제가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기준화해서 평가하고 선정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사회주택에 거주하면 한 이후에 그냥 나가는 시점이나 그러니까 영구 임대는 아니죠.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택 조례상으로는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 입주민의 상향에 따라서 퇴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입주민이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입주와 퇴거는 아마 그 개개의 입주민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사회주택으로 만들어진 주택은 적어도 30년 동안은 운영하고 그 공유 자산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주택으로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아직 경기도에는 없는 거죠? 예. 시범이 하남 부산지구입니다. 몇 세대 정도 나오나요? 지금은 이제 아직 좀 설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세대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이하기 때문에 공동체라든지 사회주택의 어떠한 내용을 실험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두 개의 경기도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풍산지구에 하는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까지 하는 단계의 시범사업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좀 예민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택에 대한 도입은 이재명 전 지사가 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김동연 지사 시절의 사회주택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경기도 의회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또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장 환경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저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하고 있고요. 김동연 지사께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의 측면에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재명 지사가 선택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은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옳은 선택이지만 모든 무주택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급량이 필요했었는데 현재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사항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주택의 건설부터 시작되는 공급도 늘리기 위한 준비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김동연 지사께서 현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으로서 사회주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향후에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의 인식이 개선됐을 때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 체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어떤 탄탄한 기반 그리고 입주자들의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면은 경기도의 사회주택은 확장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거의 문제, 주거의 문화는 더 개선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집되는 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 받았던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잖아요. 분양 초기부터 처음부터 시공이나 어떤 설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대 별내가 그러한 그러니까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내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는 빠른 설계 단계라든지 또는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시지만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건설된 다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기도 한데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겁니다. 그 설계도 참여하고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도 참여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사회주택의 공급 시작부터 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걸 고민을 해왔던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생들의 각 분야의 전공, 건축 설계 아니면 뭐 사회복지 이런 이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부지를 제공받아서 시공에서 설계해서 나중에 입주한 이후의 프로그램까지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로 주택이 공급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뭐 그 중에는 일부는 내가 건설 현장에 같이 집 짓는 건설 현장에 옛날에 그 뭐 변호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본인이 공사했던 집을 성공한 이후에 들어갔던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청년들이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시공, 입주, 사업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동인 지사님과 얘기해 보셨어요? 동의합니다.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네. 그러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사회 모든 청년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그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주택과 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사회주택이라는 조례 안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기 안에 좀 그러니까 뭐 김동인 지사 기회의 경기 말씀하시는데 예. 그리고 경기도 우리 임창희 의원님이 함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도를 만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저희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 시간으로 좀 우리 의원님이 전달하고자 도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많이 담으신 것 같고 예. 지사님께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김동인 지사님. 예. 뭐 도정질의 시간을 별도로 이용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김동현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경기도의 주택, 또 사회주택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운영으로 넘어오면서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거 복지를 봤을 때 현재는 공간과 복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사회주택을 통해 가지고 공간과 복지가 결합돼서 훨씬 더 질이 좋고 비용적으로도 합리적인 주거 복지가 실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회주택을 통해서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도 좋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막 던지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 피감 기관이죠. 예. 뭐 소관 상임위 의원님으로서 이런 모든 실행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인데 우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님 이하 그 사장님께도 한번 어떻게 좀 운영을 해달라 실행 계획을 좀 잡아달라. 사실 사회주택의 이상적인 목표는 GH가 관여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 조직,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의 경험을 통해서 돌이켜 보건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GH와 경기도의 역량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시작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증가한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첫 시작이 경기도에서 사회주택이 또 사회적 경제주택이 성장을 해서 더 좋은 주거 문화를 만들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 또 하면요. 예. 경기도는 사실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다른 지역,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함께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우리 의원님의 지금 작은 작은 건 아니죠. 입법 활동이 이 시작점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좀 개선하고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완전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러면 아, 예. 근데 사실 뭐 한참 우리가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예, 귀에 싹 들어오지도 않고 예. 어렵고 그림이 예.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는 모든 어떤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첫 시작 단계는 항상 이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하나 어떤 사례가 생기고 모범 뭐 사례 내지 실패 사례 이것들이 생기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풍산지구구 20세대 뭐 그 적은 거 말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 통 크게 대단지로 한번 계획하셔서 그러면 기회 공 하나 더 경기에 붙이든 곱하기 2도 좀 하고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양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양적인 지표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몇 개가 만들어지고 몇 프로가 달성되고.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질적 성장과 질적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요. 질적인 부분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그 지표, 평가 지표도 만들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임창희 의원님과 주택정책, 경기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